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상품을 팔았는데 왜 회계처리를 저렇게 하는가 그거만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제일 처음 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게니까. 자, 상품 보세요. 상품 3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했대요. 3만 원을 외상 좀 어려우니까 현금으로 판매했다 칩시다. 현금으로 매출. 자, 요 회계처리를 왜 그렇게 하는가를 볼게요. 자, 상품을 3만 원에 판 거예요. 이 상품이 얼마짜리인지는 몰라요. 어? 3만 원에 팔았다는 거지. 얼마짜리를 3만 원에 팔았다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원래 상품 가격이 2만 원짜리다. 예? 2만 원짜리인데 만 원에 이익을 붙여서 3만 원에 팔았다. 그럼 이걸 이제 원가라고 합니다. 물건값. 근데 질문에 이런 게 없잖아. 어?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회계처리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면요. 그래서 분개할 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상품이 나갔잖아요. 상품을 빼내는 건 아니야. 못 빼내. 왜냐하면 가격을 모르잖아. 빼내려면 요 가격을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뭘 했냐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만 잡은 거예요. 3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죠? 수익 잡은 거예요. 수익 잡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돈 받았잖아. 아까 외상인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돌려서 할게요. 3만 원. 자, 이렇게만 분개한 거예요. 여기 수익 발생 잡았어요. 수익 발생 잡고 오른쪽 맞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자, 이렇게만 하는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거지 이제. 아, 너 분명히 말이야 너. 뭐가 나가면 오른쪽에 적으라 그랬잖아. 뭐가 나왔어요? 상품이 팔려 나갔잖아. 이렇게.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상품. 맞아요. 빼야 돼. 그런데 문제 잘 봐봐. 얼마짜리를 빼내야 돼요? 얼마짜리랑 안 가르쳐 주잖아. 이 가격을 안 가르쳐 줘요. 네? 다 그래. 안 가르쳐 준다는 이유는 빼지 말라는 얘기죠. 일단 이렇게 가르쳐 줬다 칩시다. 가르쳐 주면 이렇게 뺍니다, 이제. 자, 2만 원짜리 팔이 나갔어요. 뺐죠? 이거 자산 감소야. 자산 감소.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뭐라고 할래? 뭐 채워야 되죠. 똑같은 금액을. 이건 또 눈에 안 보여. 상품이 나간 건 알겠는데. 자, 이때 쓰는 게 이제 상품 매출 원가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 요거는 비용의 발생이. 비용 발생. 그래서 원래 이제 풀세트로 상품이 22만 원짜리인데 요거를 3만 원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분개하라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시험이나 우리 책 전체를 다 봐도 얼마짜리를 3만 원에 팔았습니다 말은 절대 안 나오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3만 원에 팔았습니다만 나오니까 요것밖에 분개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럼 첫 번째, 이걸 왜 안 가르쳐 줄까? 네? 가르쳐 줬다 칩시다. 가르쳐 주면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분개를 할 때 계속 3만 원 팔고 수익 잡혔죠? 비용 잡혔죠? 자산 증가했고 현금 받았고 자산 나갔고 이걸 건건이 다 붙여서 할 것이냐? 아니고 팔 때는 그냥 이것만 분개해요. 물건값이 똑같다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상품을 사올 때 이렇게 하잖아요. 상품을 사올 때 분개를 이렇게 할 거예요. 10만 원. 현금 줬어요. 현금 10만 원 주고 사왔다. 이건 이해하시겠죠? 상품을 사왔을 때. 그런데 내다 팔 때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안 뺐어. 안 빼고 나서 매출할 때는 이렇게만 한 거야. 방금처럼 했죠? 상품 매출 3만 원. 그리고 현금 3만 원. 계속 이렇게만 해. 팔 때는. 이거 안 빼내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해도 되겠죠. 계속 해. 귀찮은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일일이 한 건 한 건 하는 게 아니라 자, 기말, 보통 12월 말이면 12월 말에 이제 봅니다. 내가 상품을 사올 때 분명히 이렇게 잡아놨죠. 팔 때는 한 번도 안 뺐거든. 안 빼. 그냥 팔기만 했어. 돈만 받고 수익 잡고 돈만 받았어요. 창고에 가서 기말이 되면 상품이 얼마 남았는지 봅니다. 딱 봤더니 창고에 갔더니 상품이 8만 원이 남아있더래요. 그럼 8만 원이 안 팔리고 남은 거죠. 응? 남아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얼마가 팔린 거야? 2만 원이 팔린 거잖아. 자, 기초는 없다 치고. 기초에 재고는 없었는데 단기에 12달 동안에 매입해온 게 10만 원이야. 그리고 적었잖아.
그런데 내다 팔 때 한 번도 안 뺐거든. 기말에 창고에 가보니까 8만 원 남아있어. 그러면 기말 재고를 빼요. 그럼 얼마가 팔렸어요? 12달 동안? 12달 동안에 판매된 것은 2만 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팔 때마다 계속 원가를 하나씩 다 뺄 게 아니라 한꺼번에 기초에 있던 금액에다가 연도 중에 사온 금액을 다 더해가지고 남아있는 걸 빼버려. 자, 그래서 2만 원이 팔려 나갔잖아. 그러면 저것을 한 방에 끝내는 겁니다. 상품 2만 원 팔려 나갔습니다. 12달 동안. 그리고 그게 판매된 물건의 원가, 상품 매출 원가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분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건건히 하는 게 아니라 건건히 해요. 뭐들 귀찮게 건건히 해. 한꺼번에 하면 되지. 예? 안 그래요? 이게 똑똑하잖아. 자, 그 다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아니, 한꺼번에 하면 될 거지. 뭐를 팔 때마다 이 분개를 다 붙일 거야. 한꺼번에 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만약에 처음에 사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새우깡을 사다가 파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새우깡이 오늘 사왔을 때는 200원이야. 200원짜리를 300원에 팔아. 그러면 매출 300 돈 바꿔. 상품 200 빼고 원가 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일이 다 한다면. 근데 이 상품이 200원일 때도 있겠지만 220원일 때도 있고 230원일 때도 있고 240원일 때도 있고 물건값이 서로 틀려버려요. 내가 파는데 그럼 이제 얘처럼 건건히 하는 게 귀찮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데 이거 건건히 하려고 봤더니 오늘 판 금액은 알아. 300원에 팔 수도 있고 뭐 400원에 팔 수도 있는데 나가는 새우깡이 얼마짜리가 나가는 줄 일일이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재고자산이 금액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면은 이게 들어올 때 이게 200원일 때 새우깡, 220원일 때 새우깡, 240원일 때 새우깡 해서 각각 아 지금 200원짜리가 나가구나, 240원짜리가 나가구나 하면 각각의 금액을 분개를 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섞어져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예? 재고의 숫자가 이런 거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 수가 엄청 많아. 금액도 얼마 차이도 안 나고 비슷한데 약간 10원, 20원 차이 나는데 그걸 일일이 관리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 예? 그래서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재고자산 공부하시면 이거 다 배워요. 그래서 연도 중에는 이제 정리합시다. 사오면 당연히 적어요. 그리고 팔 때 안 빼낸다니까? 왜? 귀찮잖아. 한꺼번에 빼면 되지. 기말에 남아있는 요 금액이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숫자를 세요. 거기다가 그것들의 단가를 계산해. 근데 단가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그러면 가정을 합니다, 이제. 이걸 일일이 관리하는 걸 보고 개별법이라고 하고, 야, 먼저 들어온 새우깡을 먼저 팔았다고 치자. 그럼 이게 먼저 팔리고, 이게 팔리고, 남은 게 이거야. 그럼 이 단가를 여기다가 숫자에다 곱해서 기말 재고 금액을 딱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기초에 있는 금액과 단기에 매입했던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남아있는 기말을 뺐으니까 이게 판게 팔려는 건 거 아니야. 그래서 2만 원 계산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일일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이걸 일일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상품 재고자산인데 이 재고자산의 숫자가 작아요. 그리고 금액이 굉장히 커. 그런 사람들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팔 때 1년에 뭐 한두 번쯤 물건 파는 뭐 예를 들면 조선소에서 큰 배를 만들어서 뭐 한 6개월 제작해갖고 팔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몇 건 안 되니까. 뭐 다이아몬드 파는 사람. 근데 이렇게 재고자산인 상품이 숫자가 굉장히 많고 금액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뭘 일일이 이걸 다 관리하고 오늘 200원짜리 팔았구나, 220원짜리 팔았구나 이렇게 할 필요 뭐 있냐고. 먼저 있는 걸 먼저 팔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논리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상품이 나간 거 알아요. 가격을 안 가르쳐 준다니까? 그럼 못해. 나도 그냥 수익 잡고 돈만 받아요. 요 분개는 언제 한다?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수익 발생, 돈 받으면 현금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요거 상품이 나갔는데 왜 안 하냐? 이 금액을 몰라. 이해되셨죠? 나중에 결산 때 쭉 가시면 알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계정과 재무제표의 관계라고 있죠. 이거 이제 처음 하시니까 이것도 당연히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한 번만 설명만 쭉 들으시면 돼. 논리는 똑같으니까. 자, 일단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현금 계정이에요. 현금 계정에 증가는 이쪽이고 감소는 이쪽이고 뻔히 알겠죠, 이제? 자, 현금 계정에 1월 1일 날 증가가 생겼어요.
요 앞에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 이름이니까 이렇게 1,000원 증가를 했죠? 10,000원이라고 봅시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 10,000원이 증가하면 이쪽에 적을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여기 적어주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1월 2일 날 상품이 아니 현금이 나갔대요. 줄어들었어. 4,000원. 이렇게 계속 적겠죠. 네? 현금의 증가, 현금의 감소. 그러면 이쪽에 이제 현금의 잔액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 잔액 이게 전체 증가하고 감소니까 이게 잔액이 얼마겠어? 이쪽에 잔액이 6,000원 남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현금이 증가할 때 이쪽에 적었고 감소할 때 이쪽에 적었으니까 잔액은 항상 이쪽에 남는 거예요. 현금이 10,000원 있는데 15,000원이 사라질 수 있나? 없는 돈이 어떻게 사라지겠어? 아무리 많이 사라져도 10,000원만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증가할 때 이쪽에 적었기 때문에 증가할 때 차변에 적었기 때문에 잔액은 항상 차변 남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를 줄여서 FP라고 적을게요. 재무상태표도 계정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각 계정들의 모든 잔액들을 현금 계정, 보통예금 계정, 여기다가 이제 여기 뭐야? 재무상태표는 보통 해가 12월 말이면 12월 말 31일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자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다 이렇게 옮겨 적어볼게요. 한 번만. 자, 현금 계정이 왼쪽이잖아요. 증가죠. 여기다 똑같이 적어요. 현금. 이제 12월 31일 현재야. 현금 계정의 전체 모든 합계가 10,000원이야. 그리고 현금 계정의 차변의 전체 금액의 합계가 4,000원이야. 자, 이걸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기말 현재 재무 상태인데 현금이 10,000원 늘었고 현금이 4,000원 줄었다. 뭐를 이렇게 적냐? 귀찮게. 그냥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6,000원 남았잖아. 여기 6,000원 남았지? 그러면 이렇게 적지 말고 그냥 잔액만 적으라니까. 모두로 늘어난 거 줄어든 거 다 같이 적어. 그래서 여기다가 6,000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10,000원, 4,000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줄여가지고. 그다음 보통예금 한번 볼게요. 보통예금도 자산이니까 1월 3일 날 보통예금이 늘었다. 그럼 왼쪽에 적을 거 아니에요? 뭔지를 몰라도 되니까. 늘었어. 1월 4일 날, 1월 3일 날, 날짜 중요한 거 아니고 1월 4일 날 100원 줄었다. 그럼 보통예금을 쭉 적으면 증가는 1,000, 감소는 100. 그러니까 잔액이 얼마 있겠어요? 잔액이 900원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12월 30일 현재 보통예금의 잔액은 900원입니다. 여기 1,000 적고 이쪽에 100 적는 게 아니라 잔액만 이렇게. 그 모든 자산들 다 이렇게 적는 거 이제. 기말 현재의 자산의 상태를 다 이렇게 옮겨 적어. 그 잔액은 항상 이쪽에 남지. 왜냐하면 증가할 때 이쪽이니까 아무리 많이 줄어도 이쪽이 0원 내지는 조금이라도 남겠죠. 이해되셨죠? 그 논리 똑같잖아요. 이쪽은 증가, 감소, 잔액 이쪽 옮겨 적어. 그 다음 부채 쪽 하나 볼게요. 부채 중에서 이름 잘 모르니까 그냥 차입금은 아시겠죠? 차입금은 빚이야, 부채. 부채가 증가할 때 어디다 적겠어요? 여기다 적잖아. 날짜를 1월 6일. 부채가 늘었어. 빚이 늘었어요. 여기다 적어요. 1,000원. 그리고 1월 7일 날 빚을 갚아. 이쪽에 적겠죠? 얼마 갚았냐? 100원 갚아. 그럼 잔액이 얼마 남겠어? 증가할 때 이쪽이니까 잔액은 항상 이쪽에 남는 거예요? 100원 갚았잖아. 잔액이 900원 남았어요. 그럼 12월 30일 현재 잔액은 900원이잖아. 잔액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적어. 여기다가 차입금 900원. 이렇게. 논리 똑같죠? 그 다음에 부채는 다 이렇게 적고 자본금이라고 있다 봅시다. 자본금 계정에 증가 여기 적자. 1월 1일 날 자본금을 시작할 때 1,000원 있었어요. 뭘로 들어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소하면 이쪽에 적겠죠. 감소한 적 있으면 적고 없으면 말고. 그리고 12월 30일 현재 잔액. 오른쪽에 남아있네요. 오른쪽에 자본금을 1,000원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논리 똑같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 볼게요. 손익계산서 줄여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적을게요. 자, 손익계산서 계정 중에 일단 매출 하나 볼게요. 상품 매출, 수익이죠. 수익 어디 적어?
오른쪽에 발생, 소멸. 뭐 1월 1일 날 상품을 한 10,000원 정도 팔았나 봅시다. 그것도 그잖아. 상대방이 뭐 현금인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상품이 매출이 발생하면 이쪽에, 취소당하면 이쪽이면 잔액은 항상 이기는 거죠. 여기다 적어. 상품 매출 10,000원. 그 뭐 상품 매출 아니고 뭐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있으면 다 이렇게 생길 거야. 오른쪽에 다 적어 이렇게. 이런 다. 그다음에 비용 중에 대표적인 거 급여 하나만 적을게요. 급여는 비용이에요. 월급 주는 건. 비용의 발생 왼쪽이죠. 뭐 1월 31일 날 급여가 나갔어요. 5,000원 나갔대.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또는 뭐 복리후생비 있고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적힐 거니까 이걸 다 옮겨 적어. 급여 5,000원. 이렇게. 원래 똑같죠? 오른쪽에는 잔액을 오른쪽에 적고 왼쪽에는 잔액을 왼쪽에 적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죠? 잔액만 다 끄덕끄덕 옮기라니까. 그래야 12월 말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볼 수 있고 1월 1일부터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익이 얼마, 비용이 얼마나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수익이 10,000이고 비용이 5,000이에요. 나머지 상황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1년 동안에 10,000원을 팔았고 돈을 5,000원 썼어. 그러면 5,000원만큼 이익이 생긴 거잖아. 양쪽 일치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5,000원이 부족하죠. 이게 5,000원이 뭐겠어요? 1년 동안에 장사를 해서 10,000원을 팔았고 돈을 받았다. 돈을 받았건 뭐 외상으로 깔아놨건 간에 수익이 생겼고 비용 이만큼이야. 그럼 이게 뭐겠어? 이게 순이익인 거예요. 1년 동안 장사해서 벌어들인 순이익이야. 자, 이 순이익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더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더해지면 기말 자본이 되겠죠.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되냐면 6,000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초에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돈을 1,000원을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1년 동안 장사를 잘해서 이익이 이만큼 난 거야. 그래서 기말 자본은 6,000원이 된 거예요. 자, 요 식 어디서 보신 적 있죠? 전에 앞에 했었죠. 이거 기억나셔야 되겠지? 자, 기초 자본에서 기초 자본이 1,000원으로 시작했잖아. 여기다가 뭘 더해요? 순이익을 더해. 순이익 5,000원 났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말 자본인 거잖아. 손실이 나면 빼고. 그래서 이렇게. 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했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상에 있는 당기 순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반영이 되고 나면 이 자본금이 6,000원이 되는 거고 그때의 그 자본금은 기말 자본금이 되는 것이다. 이게 계정과 재무제표인, 재무제표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예요. 여기는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 중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걸? 그러니까 재무제표와 재무상태표는 달라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 그 속에 손익계산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과 재무제표의 관계를 보자. 논리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가 자산이 증가할 때 이쪽에 적고 감소할 때 이쪽에 적으니까 싹 지우면 잔액이 여기 있잖아. 다. 비용도 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대로 왼쪽으로 옮겨 적어요. 부채가 증가할 때 오른쪽에 적고 감소할 때 왼쪽에 적으니까 잔액이 이쪽 있잖아.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 적어. 그러니까 이게는 큰 비행기라고 보고 작은 비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논리는 처음부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논리 모두 다는 자산.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재무상태표가 왜 자산이 이쪽에 있고 부채가 이쪽에 있고 자본이 이쪽에 있냐면 어떻게 적었으니까? 자산이 증가할 때 왼쪽에 적고 감소할 때 오른쪽에 적었으니까 잔액이 왼쪽에 있는 건 당연한 거지. 맞죠? 부채가 증가할 때 오른쪽에 적고 감소할 때 왼쪽에 적었으니까 잔액이 오른쪽에 있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거래 팔려서 외우실 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그 논리에 따라서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지는 거야. 모든 논리 다 똑같아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양식도 그렇고 거래 판례서의 방식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이것이 뭐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자격증 따가지고 이 계정과 재무상태표, 뭐 재무제표 또는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모르고 그냥 분개만 해서 시험만 합격은 못해. 써먹을 수도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차 평균의 원리 봅시다. 자,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때문에 거래 요소 결합 관계 뭐예요? 8개 있잖아요. 어느 계정의 왼쪽에 하나를 적게 되면 반드시 반대쪽에 적어야 돼. 봤잖아요, 아까. 여기다 뭐 하나 적으면 반대 계정에 딴 데다 하나 적는 거 보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거래가 기입되더라도 계정 전체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하게 됩니다. 이걸 부기에서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는 계정 전체의 차변 금액 합계와 대변 금액 합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장부 기장과 계산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자기 검증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조금 실기 넘기셔가지고 보면 연습 문제 필기 객관식이 나오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설명을 하진 않는데 몇 가지만 설명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좀 봅시다. 자, 문제 보시다 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자리 잡는 거 적는 방법을 아는데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자산인지 얘가 비용인지를 지금 모르니까 그건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지. 예? 그건 패스하시고. 그래서 문제 1번 볼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기입되는 게 뭐겠어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생겼죠?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자산이 적혀요. 응? 이해되셨죠? 그런데 선수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모르잖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지. 패스하시라는 얘기예요. 선수금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이쪽에 나오면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 거는 몰라도 돼요. 패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잔액이 잘못 기입된 걸 적으래요. 계정에 잔액은 자산은 왼쪽에 남아요. 왜냐하면 증가할 때 왼쪽에 적었기 때문에. 근데 단기 차입금이 오른쪽에 남아있네요. 그럼 잔액이 오른쪽에 남아있으려면 부채 아니면 자본 아니면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 풀 수 없다니까. 이해하시면 돼. 몰라 괜찮아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남는 게 맞고 미수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왼쪽에 남는 게 맞고 가수금은 미리 받은 돈이에요. 빚이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근데 왼쪽에 잔액이 있다는 거는 잘못 그려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부채니까 오른쪽.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1번, 2번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이거 다시 돌아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치상 저걸 지금 여기다 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공부하시는 건데 지금 안 되는 건 패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다 끝나고 나서 돌아오시면 수준은 운전면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6번 한번 볼게요. 자, 장부로 올바른 걸 찾으래요. 자, 주요부로 분계장을 작성한 후에 전기하는 장부. 자, 장부는요. 장부가 뭐예요? 장부가 장부지. 기록해 놓은 책. 장부 중에 중요한 장부가 두 개 있거든요. 주요부. 아주 중요한 장부. 다음에 나머지 보조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장부는 딱 두 개입니다. 분계장.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 이게 제일 중요한 장부에 두 개. 나머지 뭐 매입 매출장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 이 분계장의 것을 적어서 전기하는 장부가 총계정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주요부로 분계장을 작성 후에 전기하는 장부가 뭐야? 총계정원장 또는 원장이라고도 합니다. 계정들이 모여있는 장부. 이런 T자의 계정, 현금 계정, 보통 예금 계정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장부가 총계정원장이에요. 각 계정 과목별로 기록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8번 하나 봅시다. 자, 전표는 분계장을 대용으로 거래를 최초 기록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을 갖춘 걸 전표라고 그러는데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기말 결산 정리 분계 중에서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적용되는 전표가 뭐냐? 일단 뭐 감가상각비 분계도 모르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전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무엇이 이렇게 생겨? 전표 종류가 3개거든요. 자, 하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입금 전표, 하나는 이제 출금 전표, 문방구에 가서 팔아요. 그 다음에 대체 전표, 이렇게 전표의 종류는 3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표 분계할 때도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차변, 대변 이렇게 하는데 입금 전표는 빨간색으로 생겼어요. 빨간색은요? 빨간색 이렇게 생겼다니까 종이가 빨개.
그래서 이제 입금이라는 얘기는 입금이 뭐야? 돈 들어온 거잖아. 현금이 들어온 거래예요. 현금이 나한테 들어와. 그걸 보고 입금이라고 그러고, 출금은 뭐야? 출금 전표는 파란색으로 생겼어요. 이건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현금이 나가요. 그러니까 입금 전표는 분계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현금인데 1,000원이야. 이쪽에 계정 과목이 딱 하나야. 그럴 때 요 이제 대체 전표는 깜장색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양쪽이 딱 나눠져 있어요. 이쪽에다 뭐 쓰시고 이쪽에다 뭐 쓰시고. 얘는 나눠지지 않았거든요. 입금 전표는 분계를 할 때 현금이 들어왔고 상대방이 뭐 매출입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현금 받았어요. 그러면 이 종이에다 쓰려면요. 차변에다 현금 이렇게 적고요. 여기다 매출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돈 들어온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 종이를 딱 뜯어. 빨간 거 입금 전표를. 딱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뭘 쓰냐면 그냥 상대방 이름만 써요. 매출 1,000원.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입금 전표를 뜯었다는 얘기는 현금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만 쓰면 돼. 옛날 사람들 이런 적도 있어요. 이런 이름들도 이렇게 예쁘게 찍으려고 이렇게 문방구에서 도장이라고 있는데 그 도장에 다 써 있어 이름이. 이게 템프 찍어서 매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수증 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출금 전표라는 얘기는 돈이 나가는 거야. 현금이 1,000원 나가. 그런데 뭐 상품을 사왔다. 이렇게 한 개짜리야. 그럼 뭐더러 이걸 차변 대변 적을 거냐. 이렇게 상품 적고 현금 적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뜯어. 출금 전표를 돈 나간 전표잖아. 그러니까 뜯고 여기다가 그냥 상품을 사왔습니다. 1,000원 이렇게 적으면 이게 상품을 사왔는데 현금이 나갔구나라는 걸 대신하는 전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분기가 더 빠르잖아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현금이 나간 것도 아니고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의 한쪽이야. 한 줄짜리야. 그것도 아닌데 섞어져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전표를 뜯어가지고 왼쪽에 뭐라고 이름 적고 금액 적고 오른쪽에 뭐라고 금액 적고 이름 적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대체 전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기말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전표는 뭐냐. 그것도 분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이게. 자, 분계 이렇게 합니다. 감가상각비 뒤에 배워야 나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이런 분계를 하려면 무슨 전표를 뜯어야 되겠냐는 얘기지. 뭐야, 현금이 나간 것도 아니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거죠. 대체 전표를 끊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이 없는 얘기니까 잠깐 설명드렸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